2022학년도 개정 공통국어 1 해냄 교과서 대단원 2의 2 서사갈래의 이해 이청준의 눈길 할게요. 자, 항상 학습 목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의 맨 뒤에 학습 활동 보시고 그러고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자, 서사갈래의 자 앞에 문학의 갈래 크게 네 가지 뭐뭐뭐 서정, 서사, 극, 교술. 요번에는 서정, 서사, 극까지 아마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서사갈래, 서정갈래의 대표는 시, 서사갈래의 대표는 소설. 자, 서정갈래는 독백의 문학이에요. 노래하기 문학이고, 반면에 서사갈래는 이야기하기 문학, 갈등의 문학이에요. 자, 서사갈래나 극갈래나 공통적으로 갈등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누구랑 또는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갈등하는 대상이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뭐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운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자 그런 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세계. 월드가 아니야. 세계는 인물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다 세계예요. 그래서 세계와의 대결을 다루는 문학이 서사고, 극, 희곡, 희곡하고 시나리오도 대결, 갈등의 문학이에요. 자, 일단 서사갈래 확인만 하고 바로 본문 들어갈 거예요. 학습활동 볼게요. 자, 허구적 인물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1인칭, 3인칭 이런 시점에서 서술한 문학 양식,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계와의 대결. 네, 문학이에요.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자, 작가는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시점을 정하고 자신만의 문체를 표현한다. 자, 시점도 1인칭을 정할 거냐 3인칭을 정할 거냐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효율적인 것을 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럼 1인칭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3인칭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둘 다 가능은 해. 대신에 1인칭으로 쓴다 그러면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아기 때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자꾸 바뀌면 되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40년 주기로 화자가 바뀌어도 돼.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아니면 마치 신 같은 위치에서 모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쓰려면 3인칭이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시점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자, 문체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영어로 뭐야? 갑자기 영어야. 자, 영어 인물 영어로 뭐라 부를까? 인물이요. person? man? 예?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를 번역하면 뭐예요? 인물이지 뭐. 근데 캐릭터 번역하면 또 뭘로 해석되지? 캐릭터요? 가상이 아니 캐릭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지? 그러게요. 뭔 성격. 캐릭터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 바꿔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물이지만 원래는 캐릭터를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캐릭터는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있으면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인물이 될 수 있고 꽃도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나 나무 이런 게 인물이 되면 이런 걸 우리가 우화라고 해요. 이솝우화 들어봤죠? 그래서 인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써보세요. 성격.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개관하다가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요거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갈등.
근데 사건이 있다고 무조건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배경에는 뭐뭐 있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 문화적 배경. 계절도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문체에는 이야기를 서술한 문장의 독특한 표현 방식 그랬는데 뭐뭐 있냐? 서술,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서술, 묘사, 대화가 있어요. 자, 서술, 묘사, 대화 중에, 자, 이건 본문에서 할 거예요. 묘사나 대화로 진행되면 극적 전개라고 하고, 서술의 경우에는 요약적 서술이라고 그래요. 요건 용어를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학습 활동 가서 뭘 봐야 할지 먼저 알고 올게요. 어휴, 그렇게 길어요. 한 달 걸리겠다 이거. 저래 갖고 쌤이 다음 시간에 나간다고 했었어요. 시간 없다고. 자, 기억이 안 나서. 다음 흐름에 따라 눈길의 주요 사건.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점심이야. 근데 갑자기 어젯밤 이야기, 오늘 오후, 오늘 저녁밤 이렇게 되죠? 자, 82쪽이에요. 네. 그 여기 있는 거는, 자, 어젯밤의 경우에는 사건이 여기가 현재인데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죠. 그러면 시간의 순서가 뒤집어졌죠. 요걸 왼쪽에 색깔 칠해보세요. 요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자, 용어 외우셔야 돼요. 자, 역순행적 구성 그럴 때 요거 순자를 이렇게 빼도 돼요. 역행적 옳지. 자, 이거 학교에서 네. 학원 다니고 싶다길래 저희 학원 추천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국어도 다닌다. 중간고사 그래요. 그리고 혼자 하면 좀 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역전적 구성이라고 돼요. 여기 외우셔야 돼요. 역전,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역전적 구성.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 즉 외우세요. 역순행적 구성, 역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 입체적 구성. 반대말은 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역은 거스를 역자 써서 뒤집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요거를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판단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인물 간에 갈등 관계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빗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싸가지 없는 새끼. 아들 새끼가 지 어머니를 노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 보이죠? 처음엔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뒤로 가면 그건 이제 뭐랄까 특수한 상황이지. 응? 여기 서술 방식으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응? 이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이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처음에는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어머니에게 뭔가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그 어머니도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뭘 특별히 요구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걸 인정한다. 막 얘기해요.
그 뒤로 가면 이 양반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자, 어머니가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걸 늘 모르는 척했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근데 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집에서도 돈을 대줄 수도 없고 나도 특별히 그걸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응? 근데 자수성가하긴 했지만 뭐 성가 뭔가 좀 돈이 많고 이런 상황은 아니야. 빠듯하게 살아가는 정도? 아주 가난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여유롭고 그런 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돈이 필요하거나 궁핍하거나 이럴 때 내가 여유롭게 도와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막상 또 도와주려고 하면 나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이런 거를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데 또는 어머니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일부러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응? 그 사건이 학생 때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 내려갔을 때 모처럼 집에 온 아들이 삭막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팔려버린 집인데도 거기에 계속 드나들면서 그 새로 산 집주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아직 들어오진 않으셨으니까 아직 이사 안 하셨으니까 우리 아들 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집도 청소하고 그럴 테니까 아들 오면 마지막으로 좀 따뜻한 밥도 좀 한 그릇 해주고 해서 올려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들러가지고 방도 걸레질도 깨끗하게 하고 또 집 사는 사람이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사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썰렁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옷괴, 농은 농인데 이 어떻게 생긴 농, 이런 농이 혹시 본 적 있을까 모르겠네. 농이 이렇게 있으면 큰 농이 아니고 되게 작은 농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열리는 농이 있는데 이걸 반다지라고 그래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옛날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지. 칸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덜컹 반절 내려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불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반다지라고 하는데 옛날엔 시집갈 때는 여자들이 이런 걸 많이 가져갔나 봐요. 요걸 이제 옷괴라고 나와요. 요거를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거야. 몇십 년 된 거지. 되게 낡은 거겠죠? 이 위에다가 이제 이불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걸 그대로 놔두고 아들 왔을 때 밥도 해주고 다음날 새벽 일찍 남의 집이니까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 쌓인 새벽길을 빠져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여기 차부라고 나와요. 거기까지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차부까지 데리고 와. 같이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차를 타고 휙 가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집이 팔렸으니까 어머니가 갈 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뒷이야기를 나는 일부러 몇십 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요 뒤에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20-30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봤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안하기만 하고 마음만 아프고 이래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니었던 거야. 응? 그거를 아내도 알아요. 와이프도. 그래서 자꾸 나중에 나가 그 얘기를 안 듣고 막 피하려고 할 때마다 요 이야기를 자꾸 꺼내려고 해. 와이프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편이 일부러 듣게 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고 아들과 어머니가 화해하게끔. 착한 며느리죠. 그러니까 되게 현명한 며느리예요. 그 아들과 어머니를 갈라놓은 그런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과 어머니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착한 며느리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에 아내가 엄마가 자꾸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 왜냐면 아들이 부담 느낄까봐. 근데 이제 아내가 옥괴 이야기를 구실로 해가지고 결국 그날 밤 차부로 보내기 전날이라든가 차부로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배웅한 이후의 일을 결국은 이야기를 끌어내요. 그때 나는 옆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자다가 두런두런 하는 소리 딱 깼더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말리고 싶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머니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눈물을 쪼르륵 흘려요. 근데 쪽팔려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잠좀 척 하고 누워서 내리 자요. 자, 여기서 자 노인에 대한 나의 태도, 노인에 대한 빚 생각을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이때 빚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상징해요. 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상징해요.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었잖아. 자, 어머니가 소망을 갖는다면 나는 들어줘야 돼. 왜? 나는 노인에 대한 빚이 있으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자꾸 난 노인한테 빚진 거 없어. 특히 경제적으로는 빚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사랑은 많이 받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어차피 어머니를 도와줄 경제적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만 아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빚이 없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인에 대한 빚이라는 게 없었다. 사실은 이게 강하게 부정함할수록 어머니 사랑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특별히 받은 게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본문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 심리적 거리감. 이거 중요해요.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경제적, 물질적인 것으로만 따지고, 갚을 빚이 없다고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도 다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맨 뒤로 가면 이게 어머니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경제적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옥괴예요. 부채감, 어머니에게 빚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떠오르게 하는, 부채감을 떠오르게 하는 호재이고, 어머니는 아들이 집이 팔린 걸 안 느끼게끔 해주려고,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현재 옥계를 보다가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본문에서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따로따로 할게요. 자, 옥계가 지니는 의미 중요해요. 별표예요. 거의 100% 출제예요. 인물에 따라서 옥계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데 내가 괜히 그려줬구나. 자, 어머니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세 개 다 알아야 돼요.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과거 살림살이, 요거는 아내의 대화에서 나와요. 과거 살림살이 흔적으로라도 남겨두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망한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끝까지 놓아두었던 게 옥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그 옥계를 매개로 해서 노인과 어머니를 화해시키려고 해요. 어머니에게서 대화를 끌어내는 수단이고, 두 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매개체, 매개적 인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소설 속 소재의 기능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뭐 중심 소재는 이제 뭐 눈길도 있겠고요, 옥계도 있고요, 뭐 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됐고, 자, 눈길의 의미,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자,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기억 속에 교차되며 회상되고 있는 눈길은 어머니와 나의 이별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자, 집에서 팔려버린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나오면 집이 쫄딱 망했거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보기가 안주인으로서는 창피한 일이지. 그래서 사실 아버지 때문에 망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같은 집안이고 하니까 동네 사람도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야. 그래서 새벽 일찍 나와요. 그리고 차부에서 헤어지는 거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작품 눈길은 2번 등장하는데 어머니와 나가 차를 타러 가기 위해 요거 중요해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혼자 걸어갈 눈길이에요. 요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물어본 거예요. 왜?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응?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생이니까. 응? 그래서 자, 여기 나의 입장, 어머니 입장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머니와 나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되는데 나와 어머니가 함께 헤쳐가야 할 고난의 길도 돼요. 아마 이거 본문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떠나보낸 다음에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야 할, 어머니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인고의 삶, 시련의 삶이에요. 사랑도 돼요. 근데 이게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편하게 살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아내가 갈 데가, 아들이 떠난 다음에 한참 동안 근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왔대. 그러니까 아내가 어머니도 갈 데가 집이 팔려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랬죠?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살 때는 마련했지. 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걸 바라는 마음으로 한참 마음을 내려다봤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할 건데요. 여기는 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이고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가면 그라고 나오죠? 나를 그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3인칭이에요. 그러면 3인칭 전지적이냐 관찰자냐는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본문 읽어봐야 되는데 자, 적어도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어요. 자, 객관성이 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어디에 초점 맞췄는지 이따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번은 구성 요소와 맥락을 바탕으로 자, 구성 요소를 보는 건 텍스트적 맥락, 절대론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맥락 뭐뭐 있었죠? 기억나요?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본문 볼게요. 요거부터 보고 가자. 자, 핵심 정리.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가로 열고 써볼게요. 자, 아까 앞에도 있긴 있었는데 앞에다 표시할까? 여기다 할까? 자, 여기도 있긴 있어요. 여기 쭉 있는데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가 84쪽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색깔만 칠해 놓을게요. 요즘은 거리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내신에서도 요즘 거의 안 내요. 어려워 사실. 어려운데 1인칭 주인공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곧 인물이에요. 다른 말 없이 인물이라고 말하면 이거 나랑 약속이 아니고 소설 문제 풀 때 약속이에요. 다른 말 없이 인물 나오잖아요. 그럼 주인공을 뜻해요. 다른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공을 뜻해요. 그런데 특정 부분에 밑줄을 쳤어. 대화를 하거나 행동 묘사 부분에 밑줄을 쳤어. 그때 말하는 인물은 그 말을 하거나 그 행동을 한 인물을 말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물 그럼 누구를 말한다고요?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것, 자기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신뢰할 수가 있죠. 그거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데, 가깝다라는 말을 요즘은 안 내고 친밀감을 준다, 신뢰감을 준다,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 그랬는데 신뢰감을 준다. 요거 중요해요. 별표예요. 별표까지 안 할까? 넘어갈까? 이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작품 안에 서술자가. 놓치게 써볼까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할까요? 주관적으로 전달할까요? 주인공이니까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혹시 한 적 있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행동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작품 밖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인물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은 갈래 귀향소설 그랬는데요. 자, 귀향소설. 자, 고향을 떠난 인물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소설을 귀향소설이라고 하고, 원래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원점 회귀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원점 회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귀향소설이에요. 자, 중간에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고적이라고 해요. 자, 그 밖에 눈길, 옷괴, 그 다음에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상징이에요. 자, 19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는요, 한창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 때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는 개발도상국. 응?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직 풍요롭지는 않은 그런 때예요. 월급이,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한 달에 8,500원. 그때 당시 돈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0, 300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200, 300을 생각하면 안 되고, 200, 300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공장 노동자 월급이 그때도 되게 열악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 월급은 1,000만 원 넘는다면서요. 몇 천인가요?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에서는 월급을 1,000만 원 받니? 아니에요. 한 250, 300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들인 거고, 요 밑에도 받아요. 한 150, 200도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는 한 15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 200, 250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경력이 생기면 300, 350, 400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한 250에서 300? 요 정도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그 GDP가 많이 좋아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했기 때문에 월급이 올라온 것이지,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150,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응? 어쨌든 개발도상국이던 때예요. 자, 특징 중요해요. 회상과 대화를 통해 자, 역순행적 아까 외워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역행적, 역전적, 입체적 구성. 되죠?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 대표 눈길, 옷괴. 그 이외에 뭐 밥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와요. 분명한 결론을 제시한 아주 열린 구조. 오픈 플롯이에요. 이럴 때에는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건 본문에도 적어드릴게요. 자, 눈길의 상징적인 의미, 이건 제가 표시 안 하지만 요거 전부 다 중요해요. 자, 나중에 본문에서 다 할게요. 다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만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앞에도 학습할 때 눈길이 있었죠? 자, 내가 생각하는 눈길, 어머니 입장에서의 눈길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고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본문에서 달달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 아까 어깨도 인물에 따라서 다른 의미와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자, 맨 끝에 불빛과 햇살이 나오거든요. 내가 여전히 잠든 척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등을 켜놨거든. 그 등이 마치 햇살처럼 눈부시고 등등 쪽팔려서 못 일어나겠다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걸 나타내요. 자, 본문에서 다시 할게요. 자, 불빛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나의 부끄러움이. 그 다음에 햇살은 어머니가 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햇살이 부끄러웠다 이렇게 내용 나와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부끄러움, 자책감이에요. 자,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너무 긴데 이거 다 못 읽, 다 읽으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와. 이거 뭐 거의 한 달 걸리겠는데? 학교 수업할 때? 그래서 읽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아, 읽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은 읽어오고. 그 중요한 것만 탁탁탁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한번 갈게요. 자, 쉽지 않아요. 자, 눈길이에요. 자, 이청준 소설의 특징이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보통 이 인물이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약간 좀 이상한 새끼예요. 심지어 정신병자 같은 새끼도 있어요. 변태 같은 놈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물이 왜 그런 이걸 병리 현상이라고 해요. 병적 현상을 드러내는 인물이 있단 말이야. 왜 그런 병 현상을 갖게 표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는 인물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는 뭐 그런 구조는 아니고 아내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서 어머니와 남편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정도로 진행이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 발단 어디까지냐? 발단만이라도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할게요. 자,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자, 발단이에요. 원래 소설의 발단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안 나오나? 발단은 무슨 기능을 할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요. 사건의 단서, 갈등의 단서를 제시해주는 단락이에요. 인물을 소개하고. 그런데 여기는 대뜸 대화로 시작했어요. 와.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처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뭐지 이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자, 써볼까요? 대화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실컷 했는데 길어서 기말고 살 거야 이래버리면 짜증나는데. 자, 왜 그럴 것 같아? 한다 그랬다면서요. 자,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1인칭 시점인데
정확하게 아직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1인칭 주인공성으로 봤어요.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별 넣으던 소리. 어저께 왔거든. 그러니까 하루 동안 별 넣으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밤새 고민했던 거예요. 노인과, 이거 중요해요. 자, 노인.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그래요. 심리적 거리감.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호칭 노인이에요.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갑자기 이런 거죠. 심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밥숟가락을 멈추면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본다. 어떤 심리? 놀라움, 당황, 그래. 놀람, 충격. 그럼 이거 지금 행동 묘사인 거거든요.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이 어떤 심리를 가졌을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밖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은 서술이 있지만 큰 따옴표가 꽤 많이 있죠. 이렇게 반 이상 큰 따옴표 나오면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행동 묘사고요. 플러스 대화. 자, 이게 행동 묘사인지 서술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큰 따옴표가 반절 이상 있는지 보시면 돼요. 꼭 반절은 아니고 큰 따옴표가 꽤 보인다.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를 사건 전개로 따지면 뭐라고 그러죠? 대화로 진행되는 거를 칸을 공간이 있냐? 위에다 쓰니? 오, 잘했다. 위에다 쓸게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자, 특히 대화로 진행되면 이거를 사건 전개로는 극적 전개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전개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극적이라니. 극적이 뭘까요? 갑자기 바뀌는 걸 극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의 상황이고. 대화와 행동이 연극, 희곡의 요소예요. 그래서 대화를, 행동을 극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꼭 반전이 있어야 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년간 일어난 일을 대화로만 쭉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종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써주려면. 그죠? 네. 그래서 전개 속도는 느린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개 속도를 느리다고 하고요. 전개를 느린 거를 지연시킨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근데 느낌상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대화가 짧게 진행이 되면 그때도 전개 속도는 빠른 게 아니야. 이때는 긴박감을 준다, 급박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속도 자체는 느린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격 제시로 하면 외워야 돼.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보여주기. 쇼잉. 국어 시간에 무슨 영어 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문학 이론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들어온 이론이잖아요. 문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 그래요. 제시라고 써드릴게요.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 해요. 이렇게 첫 글자 따갖고 외우세요. 간, 보, 극,
간복장. 간복장이라고 들어갔어요? 없어 그런 극장. 명복장 이렇게 떠올려서 그냥 간복장 건데 학생들이 이걸 너무 못 외워. 왜 못 외울까? 자, 그게 아까 연극이 뭘로 진행된다고요? 극적. 대화와 행동으로. 아하. 그 연극은 뭘로 진행돼? 하나만 하면 대화, 대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나오면 극적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큰 따옴표가 나왔어. 그럼 그냥 극적 전개인 거야.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알았죠? 간복, 극장, 용어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용어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행동 묘사를 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인물의 성격 제시는 직접적 성격 제시, 간접적 성격 제시? 직접. 지금 계속 했네. 대화, 행동. 음. 행동 묘사잖아 이거는. 네. 아까 옆에 썼다가 올려서 그러는데 얘는 행동 묘사예요. 얘는 지금 행동 묘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됐죠?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 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다른 때도 오면 금방금방 올라갔던 거예요. 반복된 행위 이면 알 수 있다. 또 반복적 행위. 그거를 그동안 짧게 머물렀다 갔음. 그 말은 올 때마다 그랬다는 거거든. 반복적 행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인은 결국 숟가락을 상위로 내려놓으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친거를 믿었다. 이미 말을 한 거였다. 어차피 일이 그렇게 될 바엔 말이 나온 김에 매듭을 분명히 져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방학을 얻은 학생 팔자도 아닌데 남들 일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요? 자, 요거 이게 다 의도가 있는 발언이에요.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 이거 나가 시골집에서 서울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상 바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밑에 읽다 보면 바쁜 일이 없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어젯밤에 동네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분 개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쌤이요. 아니.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어저께 내가 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영차, 어쩌고 소리 지르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저쪽 좀 잡아봐. 좀 힘든데. 이런 거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 엄마한테. 어머니 이 밤중에 뭔 소리예요? 한참 대답 안 하다. 저기 옆에 누구네더라? 누구 순인가? 누구네 집에 지붕 이형 있는 소리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벌써 철렁해. 응? 근데 어머니가 불을 켜고 계속 앉아.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응?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지분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따 나오니까 그냥 이따 볼까? 이따 보자. 응? 자, 그럼 이제 이미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다음 날인 거야. 그래서 조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 동네에 저 집까지 개량을 하고 나면 지분 개량 안 한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 이장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 요즘식으로 얘기할게요. 지붕 위를 고치는데 1,000만 원 든다고 치자. 그거를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1,000만 원 어떻게 만들어 지붕 개량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국가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대. 응? 근데 나머지 500만 원은 뭐냐? 재료비 이런 거 다 대준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사람이 와서 일을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준대. 그 돈은 조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와서 일 도와주는 사람들 좀 간식 먹을 것도 좀 주고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한 100만 원 정도 넣으면 할 수 있어. 900만 원은 어찌저찌 다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빠듯한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뜻 도와줄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모르는 척 하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저 바쁜 일이 있어요 하고 내일 바로 올려가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지. 응? 그래서 저 내일 가야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제가 뭐 여유가 있나요? 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놀 여유가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보기 싫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지분계랑 사업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보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빚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 거고. 응? 요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경제적 여유, 돈을 드릴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써볼까요? 경제적 지원을 드리기 어렵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눈길이라는 이게 눈길 수업한 지 얼마나 됐냐? 10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이 눈길을 수업할 때마다 중간쯤 되면 눈물이 나거든요. 나는 그랬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는 친구들 국어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더라. 왜요? 감수성 애들도 있나 봐. 죄송하니까 그렇지.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는데 모르겠다. 자, 그래도 요즘 엄마들하고 달라요. 옛날 어머니들은. 요즘 엄마들이야 나가서 헬스도 에어로빅 이런 것들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요? 백화점도 다니고 매니큐어도 매일 이렇게 다니는데 옛날 어머니들은요 진짜 고생했어요. 애기 먹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자기 거 먹지 않고. 옛날에 시골 가면요 그 외할머니 말고 외숙모는 좀 다르긴 하지. 근데 그 우리 집이 친할머니. 숙모. 꼭 숙모만 그런 건 아니지. 가면 일종의 시종마을이란 말이에요. 다 거기 사는 김씨는 다 금년 김씨야. 같은 가족. 살 몇 개 넘어도 누구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내가 6살인가 갔을 때 80 정도 된 할아버지한테 누구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결은 형님, 사촌 형.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외갓집하고 몇 집이 이사가 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 이렇게 숙모가 이렇게 있으면 그 농사를 짓는 농촌의 밥상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주 앉아 겸상을 하기도 하는데 나머지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먹어요. 알아요. 응? 그리고 또 여자들이 밥을 먹으면요. 어른들은 밥상 위에다 밥그릇 올려놓고 먹는데 며느리들은 올릴 공간도 없어요. 그 밑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바로 또 일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그 이모님들이랑 이렇게 보면요. 정정한데 허리는 진짜로 그 꾸부정 할머니 있죠? 90도 가까이 굽어 있어요. 근데 몸은 정정하긴 해요. 논밭에 가가지고 맨날 굽히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굽은 거예요. 불쌍해요. 옛날 그래서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보면 손이 진짜 소뚜껑이 여기저기 막 갈라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할 거거든. 응? 이 이청조설의 특징이 표면에 드러난 거하고 겉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걸 자꾸 찾아가게끔 소설이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해 나가는 재미도 있고 이걸 발견하기 기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내용은 아닌데요.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는 해요. 발견하기 기법. 마치 탐정소설처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가면서 진실을 찾아내는 식으로. 그래서 독자들에게 뭔가 경이로움, 놀라움을 주는 그런 전개 방법을 발견하기 기법이라고 해요. 이청준 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나가 좀 싸가지 없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일부러 독자가 느끼게끔 작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심리를 점점점 알아갈수록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니네.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다. 자, 어머니 그래도 한 며칠 쉬어가지 않고 난 하필 이런 더운 때를 골라왔길래 이참에 며칠 쉬어갈 줄 알았더니 여기 말줄임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뭔가 말이 하고 싶은데 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아들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함이에요. 자, 그런 서운함, 미안함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서운함이네요. 자, 대사 자체도 서운함이지만 이것도 서운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데를 가로살 여유나 있습니까? 이 싸가지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드러내려고. 되죠?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온 김에 바로 되돌아가고 하냐? 넌 항상 한 동작 밥을 한 끼 해서 먹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한 동작 우측에 보세요. 끼니를 마친 후에 새로 밥을 짓는 일. 그 정도 아니네. 그러면 서너 시간 될까요?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이해되죠? 만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 나서곤 하더라만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혼자 왔으면 혼자씩 가면 되지만 애기들도 와이프 같이 오고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지. 하룻밤을 차분히 좀 쉬어가도록 하거라. 자,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쉬어도 제일 살을 버리는 거려. 이 얘기 또 왜 했어요? 똑같아요. 추운 때 더운 때 가려 살 여유는 있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찾길이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서울이 천리길이라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급한 길 우선 좀 마무리 해쳐놓고자 않고선 요거 할머니 간 거 아니에요? 와이프 간 말이에요? 응? 아니구나. 할머니 간 말인가요? 할머니 뭐 다시 볼게요. 섭함이니까 아니네. 이거를 자 여기 보세요. 해설 잘못됐어요. 그건 물론 내 주변 머리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 그것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1. 급한 일들. 요 말이에요. 요거는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고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책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책대로 내기 때문에 잘못 나온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수업을. 그러면 선생님 잘못된 일 하지 마시고 자습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꿔주면 나중에 학부모가 뭐라고 해요. 왜요? 당신이 우리 아들 대학 보낼 거야? 이따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라고 그러지? 체험학습 뭐 이런 거라서 나가서 수업 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 자습서 갖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습서에 잘못 나와 있으면 잘못 나와 있는 대로 내야 돼요. 원래대로 맞게 고쳐주잖아요. 화면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응? 그래서 자, 이 아들을 꼭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고 아내가 볼 때에도 어머니에 대한 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사실은 여기 보세요. 주변 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나에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한 거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며느리가 아내가 좀만 10분만 여기가 잠깐 쉬자. 자, 와이프가 남편에게 나에게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급한 일 좀 마무리하고 오지 이렇게 했어요. 급한 일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핑계 대지 말고 좀 쉬었다 가요. 어머니 좀 옆에 그 눈치 준 거야 그래. 원망스럽게 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싸가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도 눈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일부러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 자꾸 부담스러워 이런 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알고서 한 말인 거죠? 응? 요게 이유가 자, 요거는 지금 주변 머리를 탓하고 있는 거다. 그럼 맞아 틀려요? 아니라고 했잖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대충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겐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을 먼저 차렸었으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 수 없는 신경병을 나무란 것이었다. 자, 이거 색깔 칠하세요. 자, 그 앞에 요거를 A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요거를 요걸 A라고 써볼게요. 대화를 A라고 써볼게요. A의 발화 의도, 요게 발화 의도예요. 아니 어제 그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며칠 있다고 자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왜 가려고 그래? 이런 거죠. 그리고 매정스러운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A의 발화 의도예요. 요거 1, 요거 2 이렇게 할게요. 까닭없는 연민 누구에 대해서? 둘 다 가능은 하겠는데 노인 어머니에 대한 애원기는 나에 대한 것이 설에 있는 그녀의 눈길. 요것도 가능하겠어요.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 요것도 뭐 가능은 하겠어요. 그녀의 눈길 그것. 자, 그것을 더 분명히 하고 있었다. 1번과 2번이 이라고 이를 말해요. 동그라미 이쁘게 안 쳐지냐? 이쁘게 좀 쳐드릴게요. 자, 이라고 화살표를 연결하셔도 돼요. 두 개예요. 됐죠? 그래. 좀 더 해도 발단까지 끝내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우리 발단까지 끝내자. 그래 바쁘다 마냐 가보긴 해야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놓고 온 사람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겠냐. 금방 또 체념했죠. 그러면 또 이 새끼는 또 짜증이 난다. 아 씨발 그럼 좀 더 있으라 그러고 좀 욕 신나게 좀 이 새끼야 이렇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 그러냐. 그래도 포기해. 그 포기하는 게 또 짜증 나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냐? 차라리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 차라리 인정할 텐데 또 인정 안 해. 근데 또 막상 또 나는 또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이해돼요? 어머니 그냥 그래 체념해버리니까 나는 더 싸가지 없는 새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게 불편한 거야.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노인이 마침내 체념을 하듯 입을 다시 열었다. 항상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한다만 M이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준 내 마음이 아쉬워 그랬던 것 같구나. 말을 끝내고 무연스런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단어 문제 나와요. 왼쪽에 있네요. 허탈한 멍하게 장죽 담뱃대예요. 끝에 풍년초 시대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풍년초 시대 배경 암시. 뭐 통일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풍년초 이런 거 다 70년대를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꾹꾹 눌러넘기 시작한다. 너무도 간단한 체념이었다. 성격 이상한 놈 새끼 같죠.
붙잡을 때는 짜증난다고 여기서는 포기하니까 왜 또 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담배통에 풍년초를 눌러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에는 아내에게서 같은 어떤 원망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3인칭 극존칭이에요. 3인칭 요거는 약간 여기도 거리감이 좀 보이고,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매정스러운 아들, 누가 표현했냐 이거를. 매정스러운 아들이라 누가 한 거니? 나가 한 거잖아. 나가 자기 스스로를 매정스러운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기가 매정하다는 걸 알아 몰라? 아는 거잖아.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닌 거야 사실은. 응? 매정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도 볼 수 없었다. 성냥불도 부출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풍년초 담배만 꾹꾹 눌러 채우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게 무연스러운 표정이. 나는 그 너무도 간단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불쑥 짜증이 치솟았다. 이상한 새끼 같죠? 빨리 체념했기 때문에 나가 더 싸가지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함이 커지는 거거든. 불편한 거예요. 나는 마침내 차를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무표정에 밀려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자, 요거 중요해요. 장지문 밖 마당가에 작은 치자나무 한 그루. 중요해요. 이거 왼쪽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었다. 한낮의 땡볕, 불편한 기운이. 자, 불편함을 참아 심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감을. 감정이입으로 보아도 좋아요. 자, 왼쪽 봐보세요. 왼쪽. 치자나무. 왼쪽 찾았어요? 심리적 불편함을 나타내주는 소재예요. 왼쪽 밴드 핵심 강의 있죠? 중요하고. 자, 노인이 간단히 체념하는 이유, 미안함 때문이에요. 색깔 칠할까요? 자, 읽기 중 활동 2. 아까 위에 거,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여기에도 나왔지? 여기에도 나왔지? 여기 또 나왔네? 2번에 답이 써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불편함이에요. 나의 심리적 불편함을 드러내는 소재가 치자나무예요. 자, 발단부 이렇게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갈게요.